미국 CNN에서는 올 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에 대해 다룬 건데요. 오늘은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를 세계에 선보였다. 다음은 한국어다. 한국어를 배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다. 이 언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다. 한국어는 한류라 부르는 세계적인 현상을 반영하는데 중국어와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경쟁 언어를 능가하고 있다. 언어 학습의 듀오링고의 202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였다. 필리핀에서는 가장 많이 공부하는 외국어에 등극했다. 또한 다른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특별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난 수년간 미래의 비즈니스 언어로 간주되어 온 것은 중국어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어는 한국어에 뒤처진 8위를 차지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두 번째로 많이 학습된 아시아 언어로 이는 일본어 다음이지만 그 차이는 근소할 뿐이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리안 웨이브, 즉 한국 문화의 국제적인 확산인 한류 덕분이라고 말한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수출은 K-팝과 K-드라마에서 미용 제품, 패션,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다. 한국은 국제문화 강국이 되었고 옥스퍼드에서는 지난 2021년 우리는 모두 한류의 정점에 실려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어 유래 단어를 20개 이상 추가했다. 이제 한국어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음 수출품이 될 수 있다. 서주원 컬럼비아대 한국학 학부장은 말한다.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보면 한국에 대한 국가인식, 한국 문화와 사회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더 현대적이고 진보되었으며 시장성도 있고 더 멋질 뿐 아니라 더 세련되게 인식됩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외 동아시아 언어 연구는 대부분 중국어와 일본어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 아티스트와 감독들의 글로벌 데이트 이후 그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같은 기간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현대언어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한국어 수업 수강생은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 14,000명으로 급증했다. 한국어는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배우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약은 놀라운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어를 고난이도의 언어 목록에 포함시켜두고 있다. 이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 특별히 어려우며 전문적인 숙련도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 88주가 걸린다는 뜻이다. 컬럼비아대 서 교수는 지난 2015년경 그 관심의 증가를 처음 감지했다. 그리고 지난 3-4년 동안 이런 관심은 급속히 가속화되었다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어 과정에 등록한 컬럼비아대 학생의 수가 50%나 증가했다. 다른 대중적인 언어는 지난 10년 동안 그 숫자가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예를 들어 중국어 수업에 등록한 미국 학생들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2014년부터는 꾸준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한 프랑스어나 독일어와 같은 몇몇 유럽 언어들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수는 2012년에서 2018년까지 3배가 되었다. 한국어의 새로운 인기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더 성공적인 문화 콘텐츠 수출에 힘입어 한국어를 홍보할 기회를 잡게 된다. 존 월시는 지난 2014년 이 현상에 관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이 진정한 서구형 선진국의 일부라는 것. 이것을 사회적 수준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설득한 것은 한류입니다. 한국은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오랜 기간 태국의 교사를 파견해왔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학교 커리큘럼에 한국어를 공식 외국어로 채택했다. 한국어 브랜드인 세종학당은 전 세계 244개의 학습센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서 교수는 한류는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의 무엇이든 미화하면서 지역적 차이나 계급 갈등 등 한국 문화와 사회의 뉘앙스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단순화는 어떤 떠오르는 소프트 파워도 겪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도 짚는다. 아울러 언어학습을 비롯한 한국에 대한 학습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에 있어서 지역이나 민족 간 서로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한류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학생들에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한국계 학생들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거나 지역사회 및 가족들과 더 잘 연결되기를 원하거나 자신들의 한국인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뉴욕대 동아시아과의 이지영 겸임 교수. 그녀는 세계의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학생들 간의 차이점에도 주목했다. 미국 학생들은 문화를 즐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남아시아 학생들은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그들의 나라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M은 새로운 싱가포르 본사와 함께 동남아시아로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편의점 체인인 GS25는 베트남에 18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레이시아에도 진출할 예정이기도 하다. 한국 비즈니스와 대중문화의 동시적 확장이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여행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동남아인은 한국 유학생의 40% 이상, 한국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30%를 차지한다. 한편 서울에 있는 고려대에서 한국어학을 가르치는 제프리 홀리데이 교수는 그의 학생 중 약 40%가 교환학생이며 대부분 미국에서 온다고 말했다. 이 학생들은 서울에서 몇 학기 동안만 학부생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모두 K-팝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의 열렬한 팬이라고 말한다. 한편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의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다. 제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에서 한국학을 배울 때 한국계가 아닌 사람은 저 혼자였고 나머지는 다 한국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은 한국에까지 오고 매우 집중하며 매우 결단력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가요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가수 윤하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래 사건의 지평선이 역주행하면서 음원 차트를 올킬했고 가수 윤하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 유심히 보셨을까요? 개개인의 취향과 감수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영어 한마디 없는 이 노래 가사의 표현력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한박 웃음을 짓다, 바람을 가둬둔 것 같다, 아스라이 하얀 빛 이런 노랫말들은 번역할 때 그 어감이 잘 살지 않기도 합니다. 언어는 문화를 보는 창이라고 하죠. 한국어 학습자들의 증가가 언어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러한 풍부한 한국적 감성의 이해도까지 높여주는 것,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화 이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힙한 느낌도 좋지만 한류의 더 발전된 형태는 그런 게 아닐까요?